특별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좀 초대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사회에 고발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에도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지난 일요일 날. 예. 뭘 잘못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오후 2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게나 오랜 시간? 예, 아마 많은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사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상당 부분의 시간은 조서를 꾸미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검사와 얘기를 나눈 거는 한 서너 시간 정도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조서를 꾸미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죄도 없는 분을 왜 불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까지 붙들어 뒀답니까? 뭘 물어보던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 전에? 예.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어떤 특징 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물산 합병이나 예. 또는 이제 순환출자 해소 문제,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의견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저희들이 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을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좀 맥을 딱 정확히 짚고 있던가요? 아니면? 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관용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는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 특히 그것을 위한 국민연금의 동원이라는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전체 어떤 연결고리에 좀 빈틈이 좀 있었는데요. 1차 영장이 이제 기각되고 난 이후에 특검이 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과정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거를 위한 포괄적인 어떤 뇌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안종범 경제수석의 새로운 어떤 업무 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와 증거를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전망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하고 증거들 탄탄하다고 좀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아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삼성 측에서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밀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거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횡령, 뇌물공여, 위증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주어서 자기 지배구조 탄탄히 하는 데 썼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재청구하면서는 거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이제 국외에 빼돌렸다라는 그 부분과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추가된 혐의는 별개의 새로운 어떤 혐의라기보다는 이미 1차 때 했던 그런 어떤 혐의를 다른 어떤 법률 속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혐의를 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기 위해서 독일 현지 법인 쪽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빼돌린 거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횡령을 통해서 즉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위했다 또는 그거를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에 관한 이런 혐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해외로 빼돌려서도 결국 뇌물 주려고 한 거고 범죄 수익 은닉한 것도 뇌물 주려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률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이제 혐의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뇌물에 포함된 액수 중에 일정 부분을 그렇게 범죄 수익 은닉 내지는 해외 재산 도피 이렇게 법률을 적용시켰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가지는 아니로군요. 그렇습니다. 영장 판사가 이 모든 5가지 혐의를 다
이제 기각하기는 쉽지 않게끔 이제 다양한 어떤 법률에 다양한 그렇습니다. 혐의를 이제 추가를 한 것이죠. 자, 그건 그렇게 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예. 너무 먼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첫 출발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아닙니까? 예. 그게 몇 년도였죠?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96년? 예. 20년 전입니다. 21년 전이네요.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몇 억은 주었죠? 예. 그 2년 전에 61억 원을 증여하면서 그거에 관한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를 했고요. 61억 원을 94년에 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여세를 내고 난 나머지 40여억 원을 가지고 여러 차례의 어떤 이른바 돈 불리기 작업을 통해서 예.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96년 12월 달에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네. 그것이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3세 승계 작업이 거의 끝났다. 종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기승전결로 표현을 한다면요. 이제 거의 겨우 한 승 정도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1억 원의 증여를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어떤 주식을 확보하는 게 기회에 해당한다면 의외로 그 이후에 특히 이 삼성 실패 이후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작업이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거의 15년 가까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에버랜드나 또는 SDS의 상장을 거쳐서 그 에버랜드 즉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난 다음에 물산으로 합병하는 요 정도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의 주식들을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물산의 주식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 작업이 한 승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 예.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삼성물산을 점정으로 하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배 구도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잠깐만요. 지금 기승까지만 왔다. 여기서 좀 정리할게. 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61억 받아가지고 뭐 불과 한 40여억 가지고 에버랜드하고 SDS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만들어 준 거.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왜 안 했죠? 그게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특징인데요. 이건희 회장을 이른바 이제 은둔의 제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 전략을 주도한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세 총수가 되기는 했지만 약 5년 가까이 선대의 가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계속됐고요. 93년에 이른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될 때 그때 이제 친정체제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성자동차 진출 등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본인의 사업을 한 3가지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건희 회장이 폐병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짧은 기간 동안에 친정 기간 동안만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 물러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2003년 4년 중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5년 후 10년 후 먹을 거를 찾아라 지금 삼성은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 경영학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엑스파일 사건 등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터졌고 또 직후에 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특검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70이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봉건적인 기업 문화를 생각한다면 총수가 직접 그 가신들에게 자 승계 준비를 진행을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못하죠. 어느 가신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랬다가 바로 쫓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가는 그런 돌발 상태가 터지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무리하게 즉 박근혜 대통령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작업들을 다 끝내려고 무리하게 로비를 하는 심지어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류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었고 아직은 승계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렇게 빨리 쓰러질 거라고 몰랐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었죠. 그런 측면도 있었겠고. 네.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이 부랴부랴 서두르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 지금 뇌물을 주고 자기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다. 그것이 불과 40여 원에 불과하던 돈을 결국 삼성물산에 몇 조 정도의 지분으로 만든 겁니까? 삼성물산만 따지면 한 6조 정도 되고요. SDS 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들을 다 합치면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조 안팎이 됩니다. 40억이 10조가 됐다. 와. 워렌 버핏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기록하지 못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건 뭐 거의 마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로비가 필요했다. 자, 결정적으로 어디에 로비를 해서 어떤 상부의 지시가 공무원들한테 내려갔던 겁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1차 작업은 에버랜드와 SDS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제 상장된 현금화하고 가용할 수 있는 또는 그룹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바꾸는 상장과 합병 과정. 그렇죠. 그게 이제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죠. 특히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공정한 타이밍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바로 그 약점을 엘리엇이 공격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있었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재의 어떤 그룹의 출자 구조는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 가진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 정도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게 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 구조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죠. 그래서 국내법의 어떤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감독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게 돼 있고요.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몇 년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안정적인 구조, 즉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그게 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위한 로비를 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분만 확보했다고 해서 존경받는 CEO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국 지분이 50% 넘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사업적 성공, 즉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만이라고 하는 거의 9조짜리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등의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국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나 CEO로서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작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따라서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즉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삼성이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표현하신 그렇게 다급해져서 권력 실세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뭐 사실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주세요. 이거고 또 하나는 물산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그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가 됐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예. 뭐 첫 번째는 그 합병 과정에서 생긴 순환 출자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주 팔아야 될 걸 500만 주 팔도록. 근데 그걸 적게 파는 그런 방법에 관한 로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산의 합병의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벌던 회사를 이게 상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물론 상장 규정은 그 앞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상장 심사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관한 작업도 있었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거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회사 전환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지주회사를 만들고 요 두 개의 지주회사를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즉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또 상당한 정도의 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로비만 있었고 아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한 로비도 있었고 실패한 로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이런 어떤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많이 좀 잘못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불법 행위를 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이런 어떤 규제법은 공무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의 어떤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순환 출자를 해소할 때 1,000만 주를 다 팔게 할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주를 팔게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둘 다 합법적인 재량권 안에 있다. 예, 그런데 뇌물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뭐냐면 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라면 그게 바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다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량권 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뇌물죄가 된 거고요. 바로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스토리와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범 수석 업무수첩에 대통령의 지시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합병에 도와주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1,000만 주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 팔도록 하는 내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 이게 다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단초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부분도 언급이 되죠? 예,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실행에 옮겨가지는 못한 단계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진행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정위와 금융위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좀 그러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아직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춘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권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맨데이트, 너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만 잘해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일을 잘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잘못된 지침을 주니까 그걸 막 잘 해내는군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이 올바른 어떤 지시를만 내린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잘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정경유착에 의해서 잘못된 지시가 내려갔던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급했던 미래전략실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파악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 로비의 주역은 박상진 사장이 아니라 장충기 사장입니다. 그런데 장충기 사장도 2014년 말 2015년이 되게 되면 이른바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은퇴 프로그램에 들어갈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때 2014년 9월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예.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정유라에 대한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그룹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그룹만이 정유라? 최순실? 이게 누구지?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비선실세구나. 네. 라고 하는 걸 삼성이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파악을 한 거고요. 어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죠. 네. 심지어는 최근에 보도가 날 때까지 다른 그룹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삼성만이 그걸 파악하고 이야.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탁할 게 참 여러 가지인데 예. 일일이 대통령 만나서 부탁하기도 참 안 되는데 예. 확실한 끈을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딴 데는 못 잡고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그거를 평생토록 해온 로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장충기 사장.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 전무가 독일까지 가서 말 한두 마리 사주는 거 이것까지 진두지휘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 1차 영장이 기각된 약한 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 엘리엇의 등장은 2015년 6월이거든요. 근데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로비를 시작한 것,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건 그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하.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는 로비의 목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잡고 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영장 판사가 기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기승전결 가운데 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 승과 전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보려고 예. 다급하게 로비를 했다. 예. 그리고 상당 부분은 실행이 됐고 예. 실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뭐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쨌든 이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예. 아마 승전까지는 완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낸 거군요. 뭐 굉장히 역사라는 게 이런 우연을 예. 통해서 또 뭐 변화해가고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우리의 이 경제 역사 앞으로의 미래에서 오늘의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벌 특히 삼성도 법 앞에서는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촛불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를 실증하게 된 거고요. 이걸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알게 된 것.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어떠한 법률보다도 오늘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그렇죠. 한국 재벌의 개선과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승계는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법 내지 편법 부당한 승계를 위해 각종 권력층을 동원하는 이런 것 이제는 이 사회가 막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재벌들도 경각심을 갖고 예.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와 시장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를 제대로 우리 국가 전체가 좀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해운 결국 파산 선고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이제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요. 기업을 청산하는 게 지금 유지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게 이제 인정됐다라는 것이죠. 네. 파산 채권의 신고 기간은 올해 이제 5월 1일까지고요. 제1회 채권자 집회 그리고 채권 조사 기일은 6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핵심 기반이었던 이제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제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여 개 단체로 이뤄진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한진해운의 몰락은 무능한 금융당국자,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권단, 힘없는 해양수산부, 무책임한 사주, 정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40여 년의 노력으로 일군 세계 7위의 선사가 한진해운 사주 일가의 비정상 경영 때문에 결국 파산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조사, 관련자 처벌, 대국민 사과 이걸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해운은 해양수산부,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통합해서 정책 일원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강력한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해운 항만 관련 영세 업체들에 대한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뭐 손해가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1,400여 명의 이 한진해운 인력 재취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역선택 우려를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경선을 하는 한 어느 정도의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경쟁 정당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고 처벌받아야 될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라고도 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선택조차 희석될 만큼 선거인단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국민이 선거인단에 이제 대거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오전에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이 뉴스 소개해드렸죠. 이제 박사모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게시판에서 쓰고 뭐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네.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사모 게시판 같은데 공개적으로 이런 걸 독려하는 글 같은 거 올리면 그건 법적 처벌 대상이 되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근데 역선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역선택이라는 게 많이 거론은 되는데 실체가 입증된 적은 없다. 늘 역선택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증명된 적은 없다. 조직이 강한 사람이 국민 경선이 이제 그 잘 되는 걸 막기 위한 논리로 역선택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뭐 이번 경선 국민 경선이니까 역선택이라는 용어 뭐 실체도 없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집단적으로 역선택 효과를 만드는 것은 범죄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 돈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뭐 문재인, 안희정, 뭐 양강구도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 이게 혹시 역선택 관련해서 유불리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안희정 지사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경선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처럼 이 비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면 안희정 지사가 좀 유리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예. 또 박사모의 민주당 경선 참여 주장을 한 이 글의 논리도 문재인 전 대표만 아니면 괜찮다. 이 얘기니까 결국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깝다. 이런 평가를 듣는 추미애 대표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안희정 지사 손을 많이 들어줘온 우상호 원내대표 메시지 이제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게 또 사실로 보이죠. 그러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두 사람 말의 어떤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모가 앞으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논란 자체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상태에 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상당히 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사실 국민 경선 참여 숫자를 더 늘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당내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선택 문제와는 좀 별개로 지금 국민 경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자기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투표하는 지역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 민주당이 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수집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면 광주에 산다고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광주에서 투표한 사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특정 뭐 후보자의 캠프가 대규모로 선거인단을 뭐 조직을 해서 광주와 같은 지역에 집중 등록하면은 전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제 첫 번째 경선이 호남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선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서
전체 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의 어떤 국민 경선에서도 이제 키를 좌우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 게 지금 언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조직적으로 수만 명을 움직여서 이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미친 후보자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선관위의 추적도 피하고 사람도 고용하고 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그런 짓을 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다. 다 나중에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일 좀 빨리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 열기가 뜨거운데 또 이러쿵저러쿵 뒷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뒷말들이 좀 생산적인 어떤 정치의 방식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틀들을 좀 민주당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민자 없는 하루 파업이 실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계속 지금 뭐 취임 4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어떤 그 반이민 정책 그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뭐 노동부 장관은 뭐 히스패닉계를 뭐 내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책들에 항의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출근하지 않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이 이민자 없는 하루 이게 이제 파업이 실시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민자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민자 가정 출신의 어떤 그 자영업자 점주들도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의 패션 특구 여기에 이제 매장 절반이 휴업을 하고 같은 지역의 꽃집이 한 40%는 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참여 열기가. 그렇죠. 워싱턴 DC에서도 식당 한 50곳 정도가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표시하면서 휴업에 동참했다. 또 의회 안에 있는 커피숍도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히스패닉 주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뉴멕시코주. 여기는 이제 뭐 이 학교에 이민자 가정의 학생 수백 명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번졌다고 하고요. 네. 주요 도시의 고급 식당과 커피숍이 문을 닫고 거리에 푸드트럭이 사라지고 또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이민자에 동조하는 뜻으로 휴업에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그렇습니다. 또 일부 주의 맥도날드 일부 매장도 이민 노동자들의 파업 동참으로 인하하로 이제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고요. 2007년 말 이래로 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출신 노동자들이 한 2,59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약 3억 2천만 명의 이 미국 인구 중에 외국 태생 또는 귀화 미국인이 13% 4,1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급력 있는 좀 행동으로 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바꿔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24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정했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느냐 마느냐 그 입장을 대통령 측이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또 변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나 헌재 최후 변론 둘 중에 하나는 좀 나가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또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좀 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출석하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라든지 재판부가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쟁점으로 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일반 재판에서는 보통 이제 최후 변론 단계에서 이렇게 뭐 신문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라는 게 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난 뒤에 질문 안 받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이걸 제지할 방법은 없다라는 게 또 헌법재판소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나 또 재판부 측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방어에 직접 나서는 거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겠죠.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 그걸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네. 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그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최후 변론 기일 이걸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최후 변론 나온다고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셈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거냐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3곳 신청했었는데 또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또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곳 남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경북 경산의 문명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학교가 지정이 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장은 일단 지정철의 공문을 보내고 23일까지 최종 결론 내겠다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뭐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국회는 파행 사태. 자, 오늘 여야 원내 책임자들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 부대표이면서 또 원내 대변인이시죠. 정태옥 원내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상 빠졌습니다만은 이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다면서요? 예. 거기서 뭐 합의된 건 혹시 없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제 합의된 거는 없고, 예. 빨리 이 파행 사태에 대해서, 예. 더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예. 임해라, 그 정도까지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발단이 된 게 국회 환노위에서 MBC, 삼성전자, 이랜드 청문회 의결한 그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하는 건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그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환노위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또 문제가 된 GM 노조에 대한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월요일 날 예. 오전에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아직 오늘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명백한 사과와 원상복구 이걸 해라 이런 요구를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다. 예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던진 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듣겠는데요. 예. 특검 기간 연장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없다. 예. 그 이유는 특검이 지금 국민들에게 바라는 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지. 예. 수사를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남은 기간 동안 28일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때까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제대로 진행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열흘 사이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예. 지금 특검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특검법의 정신에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네.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예. 그거를 이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라는 것이 원래 특검법의 목적인데 예. 마치 기업가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까지 온 역량을 거기에 너무 집중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예. 수사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게 하는 것이 여러 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특정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피의 사실을 공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검이 상계에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시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까지 재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받아들인 거, 재청구하는 거 그 자체,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온 것이 우리 기업인 수사하는 것이 마치 이 특검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언급하셨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바로 여러 재벌들이 돈을 낸 것이 출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인들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기업인들에 대해서 구속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예.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뇌물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 특히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그 구속시킨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 보고 계시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특검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 하는 여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원내대표는 대선용 정치 악법 날치기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선용 정치 악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날치기가 한 것이 청문회 맥거를 네. 통과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 아니고 예. 소위 이 정치적인 악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정치 악법? 특검 연장법이라든가. 네. 그다음 그 선거권 18세로 인하에 관한 법률. 예. 이런 법률들이 저희들 그리고 또 그 방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방송 장악에 관한 악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정법이다. 저들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연장은 조금 아까 얘기 드렸고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정치 악법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선거 연령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하고. 네. 그다음 그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령하고 예. 그리고 또 그 학령 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 이 세 가지가 예. 서로 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지금 우리 19세로 되어 있는 청소년 이 법률이나 이런 다른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 선거 연령만 낮춘다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투표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옆에 사람들은 권하게도 되고 예. 이것이 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뭐 언제 있을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계획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송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내고 있는 방송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 잡은 쪽에서 그냥 이사 과반수를 임명해가지고 바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 현재의 구조를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 장악용 법이 될까요? 거기 지금 그 이사를 선정하고 이렇게는 것이 노사동수로 지금 참석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동수 조항이 문제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가 정권을 장악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사에 노조들이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는 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사 동수 조항은 문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얻도록 하자. 요거는 찬성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아직까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쨌든 주말은 지나야 되겠고 월요일 날 원내 대표단이 회동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박완주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오늘 그 원내수석부대표들 회동에 박완주 의원은 왜 못 가셨어요? 사실은 어저께 특별하게 협상할 내용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는 자유한국당이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잡혀 있는 지역의 예산 관련 협약
논의가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오후에 그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뭐 이렇게 3당이 뭐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럼 뭐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돼서 참석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조금 아까 저희가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환노위 사태에 사과하고 GM 노조 청문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월요일 날 논의를 해봐야 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시간 끄는 거에 대해서는 참 여당으로서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입니다. 네. 사실 어저께 사당 수석회의에서 요구했던 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청문회와 거기에 GM 노조 청문회를 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에서는 청문회 일정이 너무 촉박하니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아주면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화를 해야 되니 전향적으로 좀 위원장님 검토. 그래서 위원장님도 뭐 이래 주변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까지가 수석간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주고 그러면 발표를 하고 정상을 하자. 여기까지 됐던 부분인데 다만 그거를 이제 간사들하고 각 당 간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뭐 다른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어저께 발표를 못했던 거고 오늘까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안으로 정상화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요구한 건 너무 과하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안이다. 그래서 그건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뭐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됐던 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싫다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애초 뭐 2월에 개혁 입법이든 민생 입법이든 뭐 그런 절실함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그래도 1월 국회 빈손이었기 때문에 바깥 민심, 개혁 요구에 대한 민심도 있고 또 여당이 그동안 처리 못했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3법도 그러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환노위는 뭐 당 지도부, 저희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을 빌미로 해서 전체를 상임위 국회 전체를 파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우선 현안이 되는 특검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해서는 안 되고 법 개정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말 깨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특검법 만들 때요. 그 당시 저도 참여를 했고 현재 수석님들 아니고 당시 김도 여당 수석이 이 122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수사기간 20일, 1차 70일, 연장 30일. 그런데 원래는 140일 안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20일을 줄이고 이렇게 30일 연장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상황인데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게 정신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행은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법 정신에서 충분한 논의를 조사할 수 있는 이 정신을 살려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아무튼 좀 아까 정태욱 의원은 지금 필요 없다.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익을 위해 도움된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제일 궁금한 건 바른정당까지는 특검 연장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일단 찬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180석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도 법 개정을 바로 못 한다면서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맹점인데요. 네. 어쨌든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되더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 패스트 트랙이 있는데 330일이 걸리고요. 패스트가 330이에요? 네. 분의 1로 올라갈 수 있는. 슬로우로 하면 500일, 1000일 걸리겠군요. 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아니, 또 하나가 있다면서요. 상임위에서 그 법안 아예 폐기하고 그냥 본회의에 재상정하면은 일주일 만에 된다면서요. 그게 이제, 안건 조정을 해서. 예. 그러려면 안건 조정이 되고 또는 이 법에, 이 법 자체를 전체에 부의해서 부결하고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 아니, 국회법상 이것도 절차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법사위 위원장님이 권성동 위원장. 주재권이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약간 합의 정실 중요시. 보통 통상 법사위는 여야 합의된 것은 그렇게 해주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장님이나 국회의장님이나 이렇게 직권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렵군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정치 악법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선거연령 18세 인하하고 이 방송법 관련 개정안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관도 그렇고요. 수석관에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18세에 대해서는 참정권 확대에 있어서는 그 원천적으로 반대 안 하는데 이제 당리당력으로 보면 좀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옵션으로 걸은 게 합제 개편을 통해서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합제 개편을 하자. 그런데 이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합제 개편에 이해관계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그래도 몇 개월이 필요한 거고 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당장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면 3당은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18세를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2년 뒤에 한다든지 3년 뒤 이런 안까지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번 대선에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근데도 안 된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말 필요한 개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근본적 시각 차이가 너무 크군요.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18세 한 말씀 더 드리면 18세가 갖고 있는 조세 의무라든지 각종 의무는 있는데 참정권 권리를 보장 안 하는 문제. 그다음에 OECD 중에서 이렇게 18세에 참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요 권리만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회 파행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군요. 하여튼 주말 좀 지내고 각 당들이 내부를 좀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은 다시 수석 모임을 해서 어쨌든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 대표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미디어 포커스 시작하기 전에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 국회 파행 사태 점검했습니다. 근데 그 파행 사태의 원인이 이제 MBC 노조 탄압에 대한 청문회를 환노위에서 의결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노조 탄압 수년 된 그런 일이고요. 근데 이 청문회를 하기로 하고 MBC 경영진이 대거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고 이러니까 MBC가 자사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경영진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보도를 막 쏟아내고 있죠. 그 문제부터 좀 따져봅시다. MBC는 환노위의 청문회 결정과 연관된 보도를 14일 화요일에 5건 했고요. 그러니까 환노위 결정이 13일이었는데 14일 날 5건, 15일에 4건, 16일에 2.5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 총 11.5건을 보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0.5건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MBC 보도에서 이 한 건이란 것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사안이 아니면
뭐냐면 MBC 저녁 종합 뉴스에 뉴스로 들어가는 게 사실 참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도 뭐 3건에서 4건 정도로 해결하는 정도이니까 하루에 5건을 보도한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보도량을 할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사와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많이 보도로 할애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나마 보도 내용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면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보도를 보면은 대체로 자신들과 유리한 내용 위주로만 보도를 하고 특히 이번 의결을 추진한 환노위원장과 민주당에 대한 공격성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번 그 MBC 보도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뉴스데스크를 기자회견장으로 추락해 한 MBC 경영진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이 돼버렸다 뉴스데스크가. 예. MBC라고 안 하고 MBC 경영진이라고 그러시네요? 예, 저는 MBC라고 말하지 않고요. 꼭 경영진이라고 붙이는데요. 왜 그러세요? 보고서에서도 되도록 그러는 이유가 현 MBC 보도가 신뢰도 측면이나 객관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 경영진으로부터 온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지금도 MBC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애초 MBC가 2012년 파업을 할 때도 공정방송을 요구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MBC라는 이름 안에는 공정방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MBC라고 비판하지 않고 현 경영진? 네, 현 경영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뭐 14일만 해도 5건이나 쏟아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보도들이에요, 내용이? 일단은 그 5일자 보도가 그러니까 14일자 보도 5건이 제일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로 절차 무시하고 MBC 청문회 날치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의결이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라고 비난하는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언론 장악하려는 치밀한 대선 전략이라는 보도에서는 2012년 자사 기자들의 공정방송 젠치 파업을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로 청문회를 결정한 야당을 향해서 정치 보복,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관계법 이단 발의, 민주당 의도는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야권이 발의한 언론개혁법도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왜곡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 전면 거부, 국회 파행 불가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길게 받아쓰는 보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 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 분노를 담은 MBC 사측의 성명서였어요. 제목 자체가 성명서잖아요. MBC의 성명서. 그 성명서를 보도로 만들었어요? 예, 성명서를 보도로 만들어서 쭉 읊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에 그치지 않고 16일에도 다시 보도를 했는데요.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 흔들기라는 제목의 그런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MBC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는 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사실상 배후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도를 보면 제1야당의 배후를 언론노조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자가 그 근거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노조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언론노조 측의 해고 노조원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약속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서 19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노조는 통진당과 정책협약을 맺어서 언론사 청문회 개최 약속을 받기도 했다면서 통진당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색깔론을 언론노조에 더 씌우는 이런 행태도 했습니다. 네. 또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방송법 개정을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자 야당 미방위원들과 언론노조는 미리 맞춘 듯 적반하장, 거짓 선동 등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사실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또는 뭐 노조에서 비슷한 제목, 비슷한 입장의 성명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맞춘 듯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상 별로 강한 근거는 아닌 거죠. 네. 보도 전반이 그냥 언론노조를 비난하는 그런 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의식 없이 MBC 뉴스데스크만 쭉 보고 있으면 아주 불온한 세력과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식으로 예, 맞아요. 그렇게 읽혀지는데 네. 사실 뭐 첫 번째 보도 날치기라는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예. 나머지 당들은 국회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언론관계법 개정 이 문제도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이 내고 있는 게 집권당이 무조건 그 경영진 사장 임명권을 갖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집권당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 못하게 하도록 예, 법을 맞아요. 만들자는 건데 맞아요. 그걸 마치 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 보도를 한다. 그렇죠. 참.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성명서를 보도로 만들었다는 거? 네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MBC가 저는 경영진의 기자회견 같은 보도였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14일 날 MBC에서 언론 장악하려는 치밀한 대선 전략이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보면 MBC 언론노조 MBC 본부의 파업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가 170일 동안 끌고 간 문화방송 불법 파업이라고 분명하게 불법 파업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이 불법 파업 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노조원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MBC 압박에 나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한마디로 경영진의 입장인 거잖아요. 현 경영진은 그전에 그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지금 MBC의 그 2012년 파업에 대해서 2심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고요. MBC가 해고한 노조원들에 대해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판결 2심의 재판에서 모두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한 근로조건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법 파업이라고 본 거잖아요. 네, 합법 2심까지. 파업이죠. 예.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MBC 이유 경영진은 불법 파업으로 본다라는 걸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렇죠. 낙인을 찍은 거죠. 2심에서까지 합법 파업이란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전혀 없는 거고. 네,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MBC 경영진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MBC가 언론관계법 이단 발의 민주당 의도도 이 보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관계법 문제를 완전히 마치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네. 민주당의 의도로 이렇게 봤고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 탄압 중단하라는 보도는요. 아예 MBC 경영진의 성명을 화면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청문회가 환노위 야 3당 의원들과 언론노조가 치밀하게 모의하여 MBC 사장 선임을 방해하고 사장 후보들을 욕보이기 위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가 MBC 전 현직 경영진을 일제히 소환해서 망신 주고 욕보이려 하는 것은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이고 민주주의의 말살이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표적으로 국회 날치기를 시도한 저희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공영방송 재갈 물리기와 언론 탄압, 정치 탄압의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네. 이런 내용이 보도에 다 나옵니다. 성명서네요. 예. 자, 전부 14일자 보도만 분석했는데 15일부터는 어때요? 15일에도 또 좀 황당한 보도가 있었는데 허위 주장의 거짓 폭로 길들이기 시도라는 15일자 보도에서는 친문재인계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MBC의 잘못된 최초 보도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양산됐다고 주장했지만 그 오보의 진원지는 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때에도 야당은 MBC 임직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언론을 이제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 이런 그런 건데요. 예.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MBC가 최초 보도를 냈다고 평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초 오보가 MBC다라고 네네. 딱 규정을 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준 게 정확하게 그렇게 왔는데요. 온갖 핑계를 다 들이대면서 야당의 분노를 표하려는 MBC의 속내는 사실 이해는 가지만 MBC 최초 오보설이 억울하면 최 전 의원이 아니고 정부기관인 방통심의위를 먼저 탓해야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한 오보의 진원지는 종편이라는 MBC의 주장도 상당히 좀 어깃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원구조 오보는 나중에 밝혀진 게 MBN이었는데요. MBN이 참사 당일 오전 11시 1분 7초에 MBC가 11시 1분 26초에 첫 자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고작 19초 차이였어요. 예. 근데 MBN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MBC는 당시 12시 48분까지 2시간가량 전원구조 오보를 반복해서 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원구조 오보에 있어서는 최초냐 나중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관련된 모든 방송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딴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 빈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 경영진이라고 딱 표현하시는 이유가 MBC 안에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네. 광화문 촛불 집회 단상에도 MBC 노조 또 기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요찬 기자가 나와서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MBC 보도가
그 구성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뉴스데스크 시청률도 크게 하락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이런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철저하게 자사, 그것도 자사의 일부 구성원이 경영진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반저널리즘적 행태라고 봅니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제9조 공정성 사항이 있어요. 예. 내용이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허. 저는 이 규정을 MBC가 완전히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러네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에 걸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 예. 저는 방통위에서 엄중하게 심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MBC 보도 문제를 좀 짚어봤고 김정남 피살 사건 말이죠. 네. 이걸 언론들이 어느 정도 양으로 보도하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예. 한번 분석해 보시면. 일단 보도량부터 말씀드리면 피살설이 알려진 14일에는 KBS가 4건, SBS와 MBC가 1건씩, JTBC와 채널A가 2건, TV조선이 8건입니다. 네. MBN은 보도가 없었고요. 이때는 그렇게 보도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KBS와 TV조선은 이날부터 김정남 피살을 톱으로 내면서 타사보다 보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15일부터였는데요. 7개 방송사가 모두 김정남 피살을 톱으로 냈고요. 15일에 KBS, SBS가 14건, MBC가 12건, JTBC가 7건, TV조선이 무려 27건을 보도했습니다. 와, 27건. 예. 네. 그리고 채널A가 15건, MBN이 19건으로 JTBC를 제외한 6개 방송사 모두 전체 뉴스 시간의 절반 이상을 김정남 피살 사건에 썼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보도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보도량은 진짜 이때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날 그러니까 김정남 피살 사건 보도가 KBS 12건, MBC 8건, SBS 8건, JTBC 5건, TV조선 22건, 채널A 13건, MBN 14건으로 16일 날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5, 16 계속이네요. 예, 계속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지만 방송사들의 국정농단 관련 보도는 모두 6건 또는 7건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정남이 거의 뉴스를 도배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TV조선. 예, TV조선이 굉장히 많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KBS. 네. 예. 보도 내용은 어때요? 보도 내용도 심각한데요. 뉴스 대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보도량을 했는데 실제로 새롭고 믿을 만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송사들은 사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즉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14일부터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KBS의 제목이 김정은 중국 영향력 우려 김정남 제거라는 14일자 보도를 보면요. 김정은은 왜 외국을 떠돌고 있는 김정남을 굳이 살해하기까지 했을지 궁금하다면서 김정은의 김정남 피살을 확실시하는 이런 멘트를 하고요. 예. 이런 식의 보도가 JTBC를 제외한 6개사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JTBC는 14일에 김정일 장남, 김정남 피살 국정원 확인 중이라는 그 보도에서 현재 김정남 씨의 피살이 북한 공작원의 소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확인이 안 돼 우리 정부에 보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라고 확인 중이라는 것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5일까지 방송사들은 북한 공작원의 암살을 보도하다가 16일에는 체포된 용의자들이 북한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또 북한이 제3국인을 고용한 청부 암살로 일제히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KBS는 청부 암살 유력 신경성 독가스 가능성이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 보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3국 고용한 청부 암살의 대표적인 보도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외신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분석했는데 네. 외신들도 북한이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현재. 예. 그렇게 단정 안 짓더라고요. 그렇죠. 또 뭐 독침이냐 또 뭐 가스냐 뭐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식인데 우리는 그냥 그 대충 이럴 것이다 싶은 걸 전부 사실화하시는. 예. 그 조심성 없이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많고요. 그렇죠. 특히 저는 선정적인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가장 이거 너무 장사 속이다라는 이거 저는 다른 사안보다도 이 어떤 영화 같은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이것을 재미있게 막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선정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보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탈북자 등 다른 요인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계속 부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죽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북한의 공작원, 양성 및 암살 기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SBS의 김정남 피살 남은 궁금증이라는 보도에서는 탈북자 출신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와서 우리나라 안에도 탈북자들을 타깃으로 한 암살 간첩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을 펼쳤고요. TV조선의 북독침 130mm의 치명적 무기라는 15일자 보도에서는요. 기자가 북한의 독침 살상 기술을 설명해 주겠다면서 만년필 독총, 손전등 독총, 볼펜 독총 등을 직접 보여주고 사용 방법까지 막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TV조선의 난파공작원이 본 김정남 암살이라는 15일자 보도에서는 TV조선과 채널A에 자주 등장하는 난파공작원 김동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시사 토크쇼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스에도 나와서 이번 암살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이 수행한 것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TV조선 채널A MBN은요. 관련 영화 그러니까 뭐 쉬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이런 북한 공작원이 관련된 영화들을 계속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화 장면이 뉴스에 나와요? 네네. 그 편집해가지고 계속 보여줘요. 예. 그 의형제 등 여러 가지 영화가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제쳐두고 그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런 내용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상업주의 이런 단어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